네. 말씀해주신 부분들 짧게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조금 해주셨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게 일단은 직업적인 부분에서 유물과 관람객 사이에서 무대 뒤로 사라지는 직업이다라는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큐레이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되게 궁금하죠. 선생님 하시는 일들이요. 네. 간단하게라도 근황과 함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하는 일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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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레이터가 박물관에도 있냐 이런 질문을 아직 많이 하세요. 네. 네. 큐레이터라는 직업은 사실 이제 취업을 한 곳이 갤러리냐, 미술관이냐, 박물관이냐에 따라 일의 범위가 굉장히 다르고요. 해야 될 어떤 일의 내용 또 역량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장품을 가지고 조사 연구를 하는 박물관은 당연히 이 유물이 언제 건지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진짜인지 진위를 판별하는 능력, 그리고 이거를 관람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건지, 연구자로서의 정체성도 있지만 유물과 관람객 사이를 어떻게 연계해줘야 될지라는 부분에 굉장히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요. 갤러리나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립현대미술관만 해도 이제 상설 전시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획전들, 테마에 맞는 전시를 연출해내는 능력이 또 중요하게 되고요. 국립박물관처럼 전시된 유물은 12,000점이지만 사실 실제 수장고에는 41만 점의 유물이 있거든요. 그럼 이 유물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쾌적한 공간에서 어떻게 보존되어져야 되는지 유물에 대한 물리적인 특성을 잘 아는 게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큐레이터에 따라 또 본인이 발령받은 부서에 따라 굉장히 해야 될 일의 범위는 다양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책을 쓰신 작가님으로서도 대외적으로 인터뷰를 한 것들, 그리고 이제 또 강의를 하신 것들도 좀 살펴봤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활동하시진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하게 뭔가 저자로서 활동하시는 지점이랑 그런 것들이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걸까? 아니면은 우연히 만들어낸 어떤 일들일까? 사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어요. 네. 글쎄요,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더 학자적인 면이 강하신 분은 정말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조금 제가 보낸 시간을 좀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자기가 겪은 일은 막 나만 고생한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세상에 아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보상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지만 사람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게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해온 시간을 한번 정리하고 다음 텀으로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고요. 그래야 좀 미련도 갖지 않고 30대야 잘 있거라. 약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고요. 스스로 작가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학예연구직이지만 글을 쓰는 거는 제가 하는 일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논문을 쓰면 그런 거 있잖아요. 논문을 쓰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100명이 안 읽는데 전시장에 내가 써놓은 글은 큰 전시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30만 명이 읽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이고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게 가서 닿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고 박물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찾아오는 곳이 되면 좋겠다. 그런 좀 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분들이 연구하실 때 저는 그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아마 저도 이게 문예창작을 전공하고 또 소설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쓰신 이런 에세이와 직무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지만 어떤 작품과 또 선생님이 겪은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잘 버무려진 에세이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읽는 사람들이
확실히 박물관과 더 가깝고 친근해지는 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원래도 그렇게 뭔가 글을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 없이 되게 책도 많이 읽으시고 글도 많이 쓰시는 삶을 살아오셨는지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가분 앞에서 제가 예, 직업인으로서의 작가처럼 뭔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예,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초중 고등학교를 나와서 글쓰기라는 걸 제대로 사실은 배워보지 못했고, 그러나 이제 직업적으로 설명문을 써야 되고 패널을 써야 되고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예, 조금 작년에 쓴 글보다는 좀 그래도 나은 글을 쓰고 싶다라는 이제 스스로의 목표 정도만 있는 편이고요. 또 아마 이런 분야들이 아직 많진 않지만 저는 되게 많은 미래 작가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좀 더 연구자적인 글을 쓰실 분들과 대중적으로 내가 유물에 관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을 해야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맞아요. 그 글의 톤앤 매너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설명문, 논문 뭐 이런 것들과 또 이렇게 감상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담길 때는 논문에 가면은 그게 또 별로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 전시의 변 같은 것들도 선생님이 쓰신 것들을 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뭔가 그 글이 되게 제가 감히 얘기할 순 없지만 단정하고 뭔가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아까 말씀을 계속 해주셨던 것 중에서, 사실은 강박이 있거든요. 예, 뭔가 전시장에 가서 이걸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되고 싶지 않은 느낌. 네. 그래서 그런 글들이 주는 안정감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다가가게 해주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세요. 네. 왜냐면, 이 책을 읽고 온 학생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책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금 느끼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시를 볼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숙제하듯이, 그쵸? 숙제하듯이 뭔가를 뭐 이렇게 한 번에 다 완결을 해내겠어,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나 자신을 발견하는 어떤 시간을 가져라라는 지점이 좀 약간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물을 발견해야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하라는 말. 네.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일로 하다 보니까, 네. 제 자신이 그렇다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그 고수들을 보면 전시 보러 왔다고 할 때 만난 그 사람 느낌하고 전시를 다 보고 나서 만난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 같을 때가 많았어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인데 굉장히 차분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뭔가 에너지나 기운들이 되게 막 급하게 왔다거나 막 쫓기듯 왔다거나 이 전시 끝나기 전에 와야 되는데 오늘 드디어 왔잖아, 이런 느낌이었다면 보고 난 사람은 누군가 만나고 온 사람 같은 거예요. 이런 면도 있고, 또 가끔 관람객들을 보면 물론 막 혼잡한 전시장에선 못하겠지만 유물을 보러 왔지만 서로 얘기를 해요. 너 어떻게 지냈니? 라든지. 그러니까 이 유물이 두 사람이 그냥 편하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박물관이란 곳이 유물이 갖는 힘이 저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오래된 물건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있고 그 매력들의 눈을 뜨려면 뭔가 얘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마음은 살짝 옆으로 좀 밀어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네. 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박물관을 가거나 미술관에 갈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갈 사람이 있을 때의 그런 느낌도 좋고 혼자도 좋겠다, 이런 어떤 권하는 말들이 뭔가 한번 다음 주쯤엔 나도 한번 가볼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박물관의 그 문턱이 조금 낮아지고 편안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이 초반에 일하셨을 때에는 뭔가 조금 더 준엄하고 엄격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요구됐던 그런 때도 있었을까요? 박물관의 어떤 직업 세계 안쪽에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수업하시고 할 때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되게 안 좋게 듣는 얘기가
뭐 너 소설 쓰고 있냐 였고, 이를테면 전시를 위한 어떤 글을 썼는데 그런 글은 일기장에나 써라. 이거는 또 상사로부터 듣는 안 좋은 얘기.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그만큼 논리적인 근거들과 입증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다뤄야 되지, 여러 가지 가설을 무책임하게 늘어놓는 전시는 하면 안 되는, 그게 또 직업적으로 갖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수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양보하지 않고 치밀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꼭 그렇다고 해서 그게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학문적인 글로만 이루어진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 타협점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좀 종합박물관에서 일하다 보면 굉장히 스스로가 직장 내에서 갖는 기준들과 규칙은 엄격하게 존재하는 거고, 그 안에서 또 만나는 톤들은 여러 가지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개인 책이니까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전시에 있어서 관람객들에게 이 전시에서는 이런 걸 알고 가세요라는 부분들도 10년 전과 또 20년 전과 많이 결이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화되지 않던 부분이 지금은 또 수용되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경향들은 저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사회가 유연해질수록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톤들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저도 국립중앙박물관을 갔었는데 엄청난 인파에 네, 많은 분들이 그 전시 예매를 하시려고 줄을 선 모습들을 봤어요. 네. 조금 누구 왔나? 약간 이런 생각?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오게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힘들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보다 훨씬 더 정말 이 몇 년 사이 저는 변화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박물관이란 곳을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고, 우리가 뭐 날씨가 어떻든 춥든 갈 수 있는 곳, 가서 뭘 봐야 되는지가 좀 명확해진, 사회방 봤니?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백률사상의 뒷모습 봤니?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대화가 가능해진 거죠. 대화가 가능해지고, 내가 가도 될까가 아니라 한번 가볼까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좋은 변화이고, 예, 앞으로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또 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를 찾아나갈 곳도 더 넓어진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질문 중에서 작가님이, 선생님께서 여행하실 때 어떤 유물을 보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려고 하시는지, 그런 질문들이 사실 많았어요. 네. 특히 이제 아마 뭐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에 이렇게 가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일로도 가시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뭔가 보고 싶어서 가실 때, 그럴 때는 미리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실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갈 때요? 네. 여행을 갈 때 뭘 준비하는가? 네, 여행 가거나 그럴 때도 전시를 보시거나 뭐 네. 이렇게 하실 거니까, 네. 네. 나와 어떻게 다를까? 사실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최근에 큐슈 박물관에서 고려 조선 불교 미술 전시를 해서 보러 갔었는데요. 우선은 혼자 갔고요. 예. 짧게라도 혼자 시간이 되게 필요했고, 그러면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봐야 할 공간하고 뭐 이동 동선 정도만 수이카라는 카드를 산다. 뭐 그 정도만, 제 또 길치예요. 그러면 그런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사실 그냥 가서 끌리는 곳에 가서 먹고, 끌릴 때 가서 좀 쉬고, 좀 이런 편이고요. 전에는 되게 일정을 짜고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한번 내가 갔을 때 뭘 보고를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굉장히 그래야 가성비와 효율과를 건질 것만 같은 생각이었다면, 조금씩 이제 저는 저를 놔주는 부분은 그냥 요 전시 2개만 보면 나머지는 할 건 없다. 이거 보면 된 거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머리를 비워야 되고, 좀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예, 그렇게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맛집도 가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보다는 조금 목적을 단순화시키려고 애쓰긴 합니다.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확실히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요. 기대를 목표를 많이 세우면 네. 10개 중에 4개밖에 3개밖에 못한 애가 되는데 2개만 하러 갔는데
의외로 뭐 아침에 먹은 게 맛있었고 우연히 길거리에서 뭘 먹은 게 되게 따뜻했고 그러면 원래 2개 하러 갔는데 한 5개가 남은 그래서 약간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런 좀 이렇게 여유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기억과 기록을 그때그때 좀 하시는 편이세요?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세요? 절대 안 하고 네. 절대 안 하죠. 근데 이제 그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제 SNS를 하시잖아요. 그 세대들은 굉장히 저는 이 책인가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아 요즘 친구들은 정말 다 큐레이터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막 정보들이 넘쳐나고 유물이 엄청 많고 할 때 뭐를 잡아가지고 어떤 얘기를 남길까라는 그 큐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한테 시간하고 공간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 중에서 남길 것, 기록해 둘 것, 내가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순간순간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남기잖아요. 그거를 조금만 활용을 한다면 모든 걸 다 기록하진 않잖아요. 사진이라든지 짧은 이미지, 거기에 남긴 짧은 태그들인데 만약에 글 쓰는 게 좋은 분이라면 혹은 어떤 스토리를 잡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네, 지금 해오신 방식대로 인증하는 거 안에 테마들만 좀 잡아보신다면 되게 다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 큐레이션을 하는 삶은 어쨌든 살아가는데 이로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디깅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뭐 하나 정도를 인상적인 어떤 것들을 계속 기록하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들. 그쵸?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인으로서 너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흠도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어떤 전시를 보러 갔을 때 뭔가 정말 그게 그냥 저희가 보는 것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이면도 보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는 약간의 그 직업병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근데 다른 사람 전시를 보러 가면 다른 분들이 한 전시를 보러 가면 2가지로 나뉘는데요. 와, 이건 예산을 얼마나 썼을까? 부럽다. 돈, 그죠? 네. 이 정도 전시 나오려면,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했겠다가 한 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는 10년 전이나 뭐 7년 전이나 시설이 그대로고, 뭐 조명이 이렇고, 그러나 유물이 좋으면 다 필요 없지. 뭐 이런 거. 아무리 스토리를 가지고 오고 싶어도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르는 유물 자체가 수많은 얘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기관들은 이제 부러움일 때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박물관이 지방에도 13개가 있고, 이제 서울에도 있고, 그럼 이제 누가 한 전시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막, 이건 잘했고 못했고,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이 전시가 오픈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박물관, 제가 누가 한지 모르는 전시를 볼 때, 얘는 그냥 저도 즐깁니다. 이 전시의 하이라이트가 뭐지를 찾아보지 않고요. 이 전시의 기획 의도가 뭐지를 보지 않고요. 그냥 전시 제목을 보고 어디 컬렉션을 가지고 와서 하는 전시인지 자체 소장품인지 한 작가의 회고전인지 그 성격은 보죠. 그래서 이거 끝나기 전에 봐야지라고 제 핸드폰에 종료 날짜 정도는 기록해둬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정말 기사도 가능하면 안 보고 그냥 갑니다. 가서 그냥 프롤로그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내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나? 뭐가 좋은가? 이거 보려고 오늘 왔구나. 이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전시를 다 보고 나왔는데 포스터에 있는 그 유물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어디 있었지? 이제 이럴 경우들도 있고요. 네, 직업병이라고 할 만한 건 없고, 다양하게 즐기는 편입니다. 굿즈 사시나요? 반드시 굿즈샵을 먼저 갈 때도 있어요. 5시에 마감인데 혹시 전시를 너무 보다가 상품이 뭐가 나왔는지를 못 보고 오면 너무 낭패니까 그럴 때는 먼저 굿즈샵에 가서 빠르게 보죠. 뭐가 나왔나를 보고 그 다음에 유물을 보기도 하고요. 그 굿즈가 만들어져서 있는 전시를 되게 저도 좋아해요. 되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요즘 중요하죠. 너무나 많은 관람객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신경 많이 쓰세요?
하실 때? 저희는 이제 그 문화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재단 영역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물이나 작품을 가지고 그거를 상품화하는 직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굉장히 각광받는 되게 창의적이어야 되고 거기서 관람객들의 마음을 견인할 수 있는 지점을 디자인을 통해 풀어내는 직업인데 저희는 이제 재단 분들한테 되게 읍소하는 편이죠. 다음 달에 저희가 이제 인도 초기 미술 전시를 해요. 스투파의 숲이란 전시를 하는데, 이를테면 인도 전시고, 불교 전시고, 그럼 대중이 딱 별로 그닥, 이런 이제 어떤 한계 상황들이 네. 있는 그럴 때 절대 인도 전시가 아닌 것처럼, 불교 전시가 아닌 것처럼, 합스부르크 전시를 좋아했고, 거장의 시선 전시도 좋았고, 이번에 겨울에는 글씨와 그림이 가진 힘 전시도 보시고, 토우 전시 좋아했던 분이 이번에는 시선을 좀 동쪽으로 가서 남인도 따뜻한 지역 여행을 하면 좋겠고 이제 이런 감언이설로 문화재단 직원들에게 만들어 보자. 팔릴 거다. 안 팔려요. 팔릴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작품 중에 네.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캐릭터에게 매력을 느낄 거다라는 부분들을 설득하고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받고요. 그 질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관람객들이 어떻게 이 전시를 느낄까를 조금 더 학예적인 입장보다는 다양한 시선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 굿즈 다 사시잖아요. 그죠? 네. 막 맨날 모아놓고, 그죠? 아까워서 못 쓰고, 네, 맞아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은 미술관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사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을 또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가장 좋아하시는 유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정말 어렵다, 그죠? 네. 그게 항상 바뀌어가지고 심지어 사유의 방에 가서도 78호가 좋은가 83호가 좋은가 생각해보면 지난달에는 83호가 좋았는데 오늘은 78호에 앉아있는데 여기 이렇게 옥 장식이 있는 거 아세요? 동그란 환 장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되게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앉아있는 의자가 연꽃 받침인데 그게 이렇게 무게 때문에 한쪽 이렇게 찔그러져 있거든요. 그런 디테일이 되게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유물이 좋다라는 건 항상 변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장소들은 있어요. 책에서도 소개했지만, 비 오는 날 저는 목칠공예실에 그냥도 한 번씩 가요. 그럼 그 목칠공예실은 비가 오면 정말 나무 향이 나거든요. 수장고에서도 저희 팔금고라고 이제 나무 수장고가 있는데, 이제 그런데 갔을 때 좋아하는 향이 나기도 하고, 또 뭐 청자실이나 분청사기실처럼 도자실도 좋아하고 상설 전시 공간은 항상 있는 것 같지만 매번 발견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특별전에는 이제 개인적인 애착을 갖는 작품들은 있죠. 근데 그 작품을 다시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험들은 예를 들면 이제 고려불화 대전을 할 때 내즈미술관이라고 도쿄에 있는 아주 예쁜 박물관이 있어요. 그 미술관에 지장시황도를 전시를 했었고요. 전시 끝나기 전날 이 유물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한 7년 만에 다른 전시에서 만났다. 그러면 꼭 친구를 7년 만에 만난 느낌? 예, 그런 기분은 있습니다. 유물을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만난다. 그런 기분, 그런 건 생각을 잘 못했던 그런 감각 같아요. 그쵸? 질문이 또 아지트가 된 작품 전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이 되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또 전시 기획을 직접 하시면서 겪으셨던 특별한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들도 좀 많았습니다. 네. 아마 어려운 상황들을 좀 직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으셨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전시기획 일들,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 큐레이터가 갖는 어떤 일상의 상황들은 제가 한 번쯤 큐레이터라는 책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가장 큰 실수가 항상 기억에 남는데, 이제 막 용산으로 저희가 경복궁에서 일하다가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박물관에서 새로 오픈하는 이 전시 공간을 꾸미는 일, 거기에 새로운 작품을 선정하고 설명 카드를 쓰고 오디오 가이드의 원고를 넣고 뭐 행정 처리를 하고 이제 그걸 하면서 당시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국제도서전이 있었거든요. 그때 특별전을 이제 맡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독일은 저희랑 시차가 있으니까 한국의 작업이 끝나면 야간에 독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메일도 다 그때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시를 준비를 정말 다들 밤을 꼴딱꼴딱 새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모든 게 끝나고 책도 다 제 출판 준비를 끝내고 유물도 다 포장해 놓고 전시를 하러 이제 출발하는 날 아침 제가 늦잠을 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벽에 눈을 떠야 되는데 화난 거예요, 집이. 근데 정말 딱 첫 느낌이 천국인가? 이거는 꿈이야. 이거는 아닐 거야. 이런 그러니까 유물을 놓고 늦잠을 잔다는 거는 제가 비행기를 놓쳐서 제주도를 못 가는 게 아니라 200점의 유물이 독일을 날아가야 되는데 네. 그 비행기를 못 타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늦잠이라는 게 이렇게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근데 그날 이제 택시 기사분한테 막 최고 속력으로 가주세요.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기사분이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정말 생전 처음 뵙는 분이고 다시 만날 일이 없는데 오늘이 오기까지 열심히 달렸고 한 번도 늦잠을 안 잤고 예, 그런데 어떻게 D-Day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날이 있는 거군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후배들이 저 이런 실수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할 때 그래도 국제전시 앞두고 늦잠 자는 일은 아직 없었잖아. 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큰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럴 때 기사님들은 또 그렇게 속도를 내주시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렇죠? 왜냐면 이 질문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 책 2권 읽으면서 정말 따뜻하신 분 같았어요. 근무하시는 현장에도 맘 따스한 분들 많이 계십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사실. 예, 항상 숨겨져 있으시죠. 예, 숨어져 있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는 또 어떤 단단한 껍질 안에 자기를 숨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스스로에게도,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너그럽고 남한테는 냉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딱하고 냉정해 보이는 사람이 스스로한테는 엄격하지만 또 타인한테는 또 따스하신 내공을 지닌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발견되는 것 같아요. 내 편, 나와 아까 주파수가 맞아서 전시 가면 좋은 사람처럼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맺어졌지만 그 안에는 또 누군가의 멘토가 되기도 하고 항상 나의 편은 아니지만 그 기사님처럼 어떨 때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어 하는 분들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선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항상 주변에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유물처럼 발견하는 일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거를 전시하는 박물관이 만약 먼 미래로 가면 지금 시대를 어떤 유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약간 상상력이 가득한 질문 같아요. 정말 되게 미래로 간다면 예. 지금을 조금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스토리가 담긴 유물이 과연 뭐가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큐레이터들이 굉장히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도 그 시대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니야 틀렸어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를 짰지만 얼마나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사실은 있어요. 네. 나는 이 시대를 이렇게 봐라는 큰 주제의 전시를 할 경우 어떤 테마를 뽑아서 스토리는 엮었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글쎄요, 그 질문은 되게 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았던 어떤 시대를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어떤 물건들로 이때를 정의 내릴까는 뭔가 인류학자의 몫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판과 시나리오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또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의 재조합은 가능하다는 거, 그게 이제 좀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의 장점,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질문을 이제 환원해 보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많은 인터뷰에서 봤어요.
동료들과 되게 치열하게 뭔가 설득해야 되고 왜 이걸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나누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에 대해서도 좀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일들이 뭐 한 명의 기획자가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듯 박물관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 나와 다른 시선, 관점을 가진 사람하고 이야기를 조율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이렇게 논증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편안한 이야기,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역량 중에서 저는 무슨 일을 하든 비슷한 것 같은데 팀플레이를 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거를 조금 더 나은 스토리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그 팀이 하는 일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의 취향을 다 맞추는 전시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다수를 이끌며 다양한 사람들이 전시를 즐길 수 있는 전시, 정말 좋은 전시는 뭘까? 이런 고민이 좀 들고요. 그 중간을 맞추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으실지 그것도 궁금하다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때 굉장히 이제 전시 글을 어떤 수준으로 써야 하는가라는 과제들을 직업으로서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면 갖게 되는데 되게 오랫동안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중학교 2학년이 학교에서 습득하고 있는 정보의 양, 물론 거기에 다 포용될 수는 없지만 계속 그 기준을 잡고 간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역사, 정보, 설명, 해석 거기에 묶었을 때는 굉장히 타당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점점 일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건 기본이 되긴 하지만 결국은 1시간짜리 전시를 입장료를 내고 특별전 같은 경우에 본다라고 할 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는 그 표를 사는 사람은 7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일 수도 있고, 네, 대학원생일 수도 있고, 은퇴하신 두 분의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요. 외국인일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예측 못하는 수많은 연령과 직업과 다양한 삶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우리 전시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1시간을 보든 2시간을 보든 그 시간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 무엇을 말하고 싶냐, 이 전시를 보고 간 사람한테 어떤 걸 남기고 싶냐, 이런 어떤 목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 안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내가 맡게 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문을 열고 전개를 어떻게 하고 어떤 유물로 챕터 1, 챕터 2, 챕터 3에서 에필로그를 끝나는 것도 하나의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거는 이 전시를 본다는 경험이 이 사람한테 어떤 터치로 남기고 싶냐라는 물음은 갖고 있어야지만 전시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물론 잘 되진 않지만 항상 그런 질문은 던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준 학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접점과 그 어떤 평균을 계속 조절해야 되는 어떤 완급 조절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아마 고민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어떤 너무 수준을 높여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남겨졌을 때 오시는 분들의 반응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냥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건 사실은 이렇게 스며드는 거랑은 좀 다른 거라 생각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알던 거랑 충돌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거를 자기의 경험, 내가 이걸 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라는 관계를 맺지 못한 전시는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모든 전시를 사람들에게 뭐 콕콕 박히게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찾아온 사람들과 전시가 서로 겉돌지 않고 뭔가 말을 걸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애쓰고
예, 내가 이 전시를 왜 봐야 되지? 라는 질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좋아요를 적어도 말할 수는 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질문들이 사실은 되게 좀 진지해요. 삶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까에 대한 어떤 진지한 물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쵸? 선생님은 현재도 논문을 내시는 연구자이기도 하시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큐레이터, 학예 연구가, 그리고 연구자의 삶도 있으실 건데, 어떤 삶이 더 잘 맞는지, 이건 성향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힌트를 얻고 싶은 질문 같기도 해요. 네. 노는 게 제일 좋은. 놀고 쉬고 휴식하고 여행하고 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네. 책상에 10시간 앉아 있다고 뭔가 좋은 결과물이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시험 직전에 1시간 본 게 굉장히 막 짜릿하게 그냥 쏙쏙 귀에 박히는 것처럼 자기가 효율적인 시간이 언제인가를 봐서 평일에는 이제 학교 수업을 듣느라고 짬이 없지만 뭐 토요일 아침이든 일요일 밤이든 그때 1시간은 책을 본다라든지 뭔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약 먹는 것처럼 루틴한 자기 삶에 어떤 딱 포인트를 찝는 것과 안 찝는 거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예. 뭐 그렇게 저도 열심히 살진 않아서 그러나 어떻게든 꼭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네, 그 시간은 내보려고 네,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쓰셨죠? 앞으로도 또 계획이 있으실 것만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예,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저는 박물관에 동기도 많고 후배도 많고 선배님도 많지만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글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이야기꾼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개성을 가진. 근데 이제 이를테면 이 책이 나온 걸 보니 이런 책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런 계기가 중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종류의 책들과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분이 계세요. 네. 이제 막 미술사 개론을 듣고 꿈의 방향을 다져가고 있는 학부 1학년생인데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저도 모르겠는데요. 네.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뭔가 이제 막 자신의 방향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삶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 네. 어떤 과거 또 경험을 하신 게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별로 해드릴 말씀이 없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글쎄요. 그게 너무 처한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함부로 다 말할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런데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딱 첫 발을 내디신 거라면 그에 합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가능한 많은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있습니다. 너무 이제 학교가 요구하는 선생님이 요구하는 학생으로만 살지 마시고 조금 다른 분야도 관심 가져보고 다른 분야를 좋아하기도 해보시고 나랑 성향이 다른 친구가 좋아하는 쪽으로 또 좀 가보시고 나는 이래, 난 이런 음악을 들어, 난 여기가 즐거워도 굉장히 좋지만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왜 이걸 하는데 이렇게 즐거워하지라는 내 테두리에서는 잘 경험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세계를 많이 해보시면 어떨까. 네, 조언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호기심이 좀 많으신 편이세요? 부지런하신가요? 아니요. 저는 되게 좀 귀찮아하기도 많이 하고요. 아까 여행 물어보셨는데 가면 되게 잘 노는데 가기 전까지 너무 귀찮은 언제 표를 끊고 뭘 숙소를 알아보고 엄두가 안 나고 근데 이제 누가 데리고 가면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틀과 그 방어 기제 안에 사실 굉장히 점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럴수록 좀 나랑 다른 성향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가능한 많이 싸워도 보고 부딪혀도 보고 스며들어도 보고 그러는 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되고 그런 삶의 순간에 놓이게 되니까, 그쵸? 그런 경험들은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또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되고, 그죠?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전시를 조금 숙제하듯이, 네, 그렇게 즐기지 말고 좀 여유를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질문에는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시를 즐길 수 있는지. 사실은 이 부분은 늘 받으실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아이들과 함께 어쨌든 뭔가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시는 또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조언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모인 분들이 관심사라든지 그게 좀, 굉장히 집중돼 있으시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효율적으로 전시를 보는 거는 저는 그래도 큐레이터가 어떤 생각으로 이 전시를 짰는지는 안다면 조금 더 길이 쉽겠죠? 아, 이게 이런 전시였어? 보고 나올 때까지 모르는 거랑, 아, 이런 의도로 기획했구나. 그래서 저는 프롤로그는 읽는 편이에요. 이 전시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 한국과 영국이 수교를 해서 기념을 했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좀 중요한 소장품이 여기에 전시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팀들이 준비를 했구나. 특히 뭐 내셔널 갤러리 유물이 왔는데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귀족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작품을 공개한 그런 전시의 취지가 있구나를 알고 보는 거와 모르고 보는 거의 차이, 이제 효율이란 부분이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획자가 기획한 의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 해석을 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면 그건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만약에 조카나 미래 아이들이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야 하는 역할이라면 저는 권하고 싶은 방법은 그 아이가, 조카가 유물과 만나는 즐겁고 반짝반짝할 수 있는 기회를 뺏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걸 읽어라, 이걸 뭐 적어라, 뭐 질문하고 맞추는지 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예를 들면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는데 어린이 박물관에서 근무를 할 때 박물관에서 1박 2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텐트를 설치하고 아이들이 하룻밤 박물관에서 자는 건데 거기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적극적인 분들이에요. 그 선착순 그거를 PC방 막 이런 데 가서 막 1분, 2분에 끊어지는 걸 하신 분들이니 아이가 자발적으로 올 가능성은 되게 극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텐트에서 자기 랜턴을 가지고 전시장에 가서 유물을 비춰봤을 때 마치 지구상에서 이거를 처음 발굴한 고고학자처럼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와 처음 만나는 순간 호기심이 들고 이게 뭐지? 이게 재밌네? 이런 걸 다른 이유로 없애버리고 뭔가 강요하고 그거는 정말 옳지 않죠. 그래서 뭔가 좀 사람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기회들을 답은 이거다라고 하고 거기에 맞춰라는 게 효율적일 때도 있지만 아까의 질문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그냥 직업이나 전공상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 효율을 말씀드렸다면 누군가에게 권하거나 또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될 때는 조금 그 사람이 이거와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주고 이거 중요해, 이거 봐, 이걸 꼭 봐야 돼가 아니라 어떤 게 좋아? 이거 어때? 어떻게 느껴져? 이런 것들을 무언으로 가끔 박물관에서 이렇게 막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막 알려주는 거죠. 그거는 궁금하면 찾아보면 되는 거고 물론 누가 말해주면 쏙쏙 들어올 때도 있죠. 근데 그렇게 새로운 걸 계속 알고자 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향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좀 소중한 그 만남의 기회들은 열어두는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타인의 즐거움, 타인이 뭔가 처음 만나는 어떤 그런 그 감각하는 순간, 그쵸? 그럴 때 개입을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멈춰서서 가만히, 이번 주는 멈춰서서 가만히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도 좋겠다. 사실 이런 생각도 오늘 토크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함께 되게 꽤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야기를 조금 진척을 시켜봤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이제 곧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소회를 조금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늦은 시간에, 네, 경주박물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책에 관련된 이야기와 또 삶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마지막 소감을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초대받아 온 기분을 정말 만끽했고요. 이 천년소고라는 공간에서 북토크를 하는 건 진짜 근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생각을 가진 것보다 실제 더 많이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어떤 주제나 관심사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시고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고요. 그런 분들을 만났다는 게 굉장히 즐겁고, 박물관에서 또 여러 답사지에서 살아가면서 학회장에서 또 계속 그 성장하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오늘 저의 소회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혹시 그 책의 한 부분이라도 낭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냥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일단은 그쵸? 다들 고개 끄덕이신데 프롤로그도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고 프롤로그만 읽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에필로그도 사실은 나가는 말로는 너무 좋긴 한데 그 중에서 한 부분만 이렇게 낭독해 주시면 네, 영상에 잘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러면 오늘 작가님이 추천해 주시는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프롤로그이고요.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는 유물이 있을 것이다. 한 시대를 대표한다거나 그 밖의 이유로 명성자자하다고 해서 내게도 좋을지는 알 수 없다. 한 번쯤은 소문난 작품을 찾아 나선 착실한 고객이 되어 도대체 왜 유명한지 의문을 풀어볼 수 있다. 또 다음번에는 요즘에 내게 좋은 건 다른 데 있을지 모른다며 탐색할 수도 있다. 같은 유물도 내 안에 머무는 정서나 감정으로 인해 마음에 닿는 지점이 다르다. 박물관과 당신 사이 마음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나와 관계없는 곳이라 생각할까? 아직 편안하진 않지만 우연히 이끄는 어느 날 호기심의 방으로 가는 문이 내 앞에 놓이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유물 앞에서 느꼈던 좋은 경험이 모이자 멀리 가지 않고도 여행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숨을 고르고 가만히 머물면 따뜻하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한 편안함이 내 안에 고인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갖게 된다. 아득하거나 막막할 때면 나아짐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한 계단 올라서고 있을 거라고 말하는 친구가 내 곁에 다가온 것 같다. 알고 있을까? 새봄에 움트는 초록 기운에서 세상을 고요히 덮어주는 눈의 계절까지 우리 앞에는 호기심의 방으로 가는 문이 놓여 있다. 오래 만나지 못한 이에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이야기에 같이 보고 싶은 전시가 있다며 말을 걸어보자. 박물관 문을 나올 때 그 이전과는 다른 어떤 공기가 당신 앞에 남아있을 것이다. 오랜만에 읽어봐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수 치고 마무리할게요.